Bonjour, mademoiselle and monsieur. 대한민국은 남북 간의 사상전쟁인 6.25 전쟁이 휴전을 맞이하고 얼마 되지 않은 1955년에 1인당 GNP가 65달러로 세계 최하위의 빈민국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처럼 가난했던 나라가 불과 100년도 지나지 않은 2019년엔 1인당 GDP가 31,838달러로 세계 27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와우! 지난 77년의 시간 동안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대한민국이 처절했던 전쟁도 끝내지 못한 휴전 상태에서 어떻게 이러한 급성장을 이룰 수 있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하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한국인들의 가치에 대한 이해를 도와줄 대한민국 한국산업인력공단 안상정 차장입니다. 저를 소개해드리면 지난 20여 년간 대한민국 내 대기업 및 다국적 기업에서 채용, 교육, 조직문화 등 인사 전반에 걸쳐 역할을 수행하고 지난 6년 전부터 공공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인사 전문가로서 국가직무능력 표준 개발 및 개선을 수행하였고 현재는 대한민국 내 외국인 근로자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기업 내 구성원들에게 기업의 밸류를 전파하기 위한 수많은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고 듣고 있고 먹고 있고 보고 있는 메이드 인 코리아는 무엇이 있습니까? 삼성전자 휴대폰으로 매일 통화하고 인터넷 검색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현대자동차를 타고 출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가족들과 함께 LG전자 TV를 시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K-팝에 맞추어 춤을 추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음식에 푹 빠져 있지 않습니까? K-무비에 밤을 지새우고 있지 않습니까? 70여 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이 나라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런 제품과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전 세계가 지난 1년 반의 기간 동안 코비드-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선진국인 미국조차도 초기 대응을 잘못해 많은 인명피해를 감수해야만 할 정도로 그 피해가 컸고 백신이 개발되어 많은 사람들의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비드-19에 대한 불안감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시대에도 대한민국은 정부와 국민 모두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해 방역에 대한 세계의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난 반만년의 역사 동안 931차례의 외부의 침입에도 굴하지 않고 굳건히 나라를 지켜낸 위기 극복의 유전자가 존재하는 듯 싶습니다. 자, 이제 위기 극복 유전자인 한국인의 가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국가 코트디부아르와 대한민국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국토 면적에 비해 인구가 매우 많습니다. 표에서 보듯이 코트디부아르는 1인당 1.2헥타르 정도의 비율인데 비해 대한민국은 0.19헥타르로 작은 면적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한국을 방문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러한 이유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주거 형태는 아파트입니다. 기후는 열대성 기후인 코트디부아르는 1년 동안 기온의 변화가 25도에서 32도인 반면 대한민국은 한여름에는 40도에 다다르고 한겨울에는 영하 10도에 이르러 사계절이 뚜렷한 날씨입니다. 그래서 사계절에 맞게 옷을 바꿔야 입어야 하는 관계로
한국에서 의료 사업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매년 얼음 오는 추위와 견디기 힘든 여름을 보내다 보니 대한민국 사람들은 인내심이 무척 강하답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래프는 비트코인 그래프가 아닙니다. 지난 1960년부터 대한민국 국민 1인당 GDP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전 세계 어떤 경영 통계에도 찾아볼 수 없는 폭발적인 경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3만 달러를 넘어서 이제는 세계 선진국 대열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지난 6.25 전쟁 후 대한민국에는 호재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코트디부아르의 68%밖에 면적밖에 안 되는 국토가 남과 북으로 갈라졌고 그나마 자원이라고 있던 광물은 거의 대부분이 북쪽에 있었고 전쟁으로 인해 모든 산업시설이며 건물이 붕괴되어 간신히 외국의 원조에 의해서 국가를 운영해야 하는 모습이 1950년대, 1960년대의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랬던 나라가 어떻게 최고의 기술이 집약된 휴대폰을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고 반도체를 만들고 세계에서 지하철이 가장 최고이고 인터넷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K-팝이 빌보드 1위를 차지하고 K-무비가 오스카상을 받고 도대체 지난 70년 동안 이 나라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건가요? 대한민국의 폭발적인 성장에는 한 사람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원래 교사였던 박정희는 일본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했다 해방이 되고 나서 대한민국 군인이 되었습니다. 1961년에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대통령이 시작한 국가발전 프로젝트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입니다. 무슨 일이든 우연으로 잘 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특히 한 국가의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가 실현 가능한 확실한 계획과 목표가 수반되지 않고서는 이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1961년부터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5년 주기로 목표를 새롭게 설정해 추진되어 거의 30여 년이 넘는 동안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마스터 플랜이 되었습니다. 표에서 보듯이 초기에는 경제 자립과 인프라 구축에 집중되었고 후기에는 성장을 위한 기업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새마을운동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코트디부아르에서도 새마을운동이 도입되어 농촌에서 많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60년대, 70년대 한국은 전형적인 농업국가로 국민들이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것도 부족한 현실이었습니다. 사람들 동안 전쟁 후 현실에 대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실행하는 주체가 먹고 살기조차 힘들다면 계획은 성공하기 힘들 것입니다.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활과 새로운 마음가짐을 위해 국민들에게 새마을운동 실시를 요구하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 세대의 생존은 유한하나 조국과 민족의 생명은 영원한 것. 오늘 우리 세대가 땀 흘려 이룩하는 모든 것이 결코 오늘을 잘 살고자 함이 아니요 이를 내일의 세대 앞에 물려주어 길이 결의해 영원한 생명을 생동케 하고자 합니다. 건강한 신체와 올바른 정신 없이는 그 무엇도 이룰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발전의 근간인 인프라는 고속도로입니다. 2000년 전에 로마가 전 유럽을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은 로마 가도 때문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도시가 생기고 물자가 이동하고 건물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교통 시스템이 제일 먼저 갖추어져야 합니다. 시속 100km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는 대한민국의 고속도로는 2019년 4,767km이고 일반 도로를 포함하면 11만 1,314km입니다. 도로는 사람의 몸의 혈관과 같아서 도로의 존재 유무로 인해
경제 발전의 속도가 결정되어집니다. 중앙은 전 세계 1위라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하철 노선도입니다. 전체 인구의 44%인 2,300만 명이 매일 아침, 매일 저녁 출근하고 퇴근합니다. 수도권 지하철만 해도 무려 350km에 달합니다. 아울러 전국 주요 4개 도시에도 지하철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또한 철도는 9,697km로 이 중 시속 300km 이상으로 달릴 수 있는 고속열차 길이는 1,060km에 달하며 지금도 꾸준히 건설되고 있습니다. 국가 발전을 이루는 기본은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 중에 가장 큰 힘 중에 하나는 커뮤니케이션 툴인 한글이라고 생각합니다. 혁신적인 생각과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리고 빠른 입력, 전달, 이 모든 것을 갖춘 것이 한글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글은 대한민국의 최고의 왕으로 모셔지는 세종대왕이 1446년에 만들어 반포하였습니다. 기존 글은 뜻글자인 중국의 한자를 빌어다 사용하였으며 지배 계층인 양반들만 사용을 독점하였고 국민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일반 하층민은 배울 수도 없게 하였습니다. 지배 계층도 중국 글자를 사용함에 있어 글쓰기에 너무 어렵고 의사 전달도 쉽지 않았으니 글을 배울 수도 없는 하층민은 말할 수도 없는 것이겠지요. 이에 백성들을 불쌍하게 여긴 세종대왕이 만들어서 배포하였다는 기록을 여러분도 쉽게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배계층은 우월감에 지속적으로 중국 글자를 사용했습니다. 1959년부터 시작된 초등학교 교육 의무화가 시행됐으며 이때부터 한글을 사용하는 교육이 시작되었고 현재는 한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국민 전체의 99%에 달합니다. 한글은 소리 글자로 일주일이면 여러분도 쓸 수 있고 읽을 수 있습니다. 또한 컴퓨터 자판이 영문과 한글 자모가 동시되어 있어 입력에 아무런 불편함이 없고 휴대폰이 일반화되면서 오른쪽과 같이 새로운 자판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한글이 세계 최고의 커뮤니케이션 툴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실험에서 일정 글자를 휴대폰으로 전송하는데 중국어, 일본어는 35초인 반면 한국어로는 단지 5초밖에 걸리지 않아 7배나 빨랐다고 합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세계 최고의 커뮤니케이션 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나라가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대단한 리더가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누구에게나 추용받는 세종대왕이 아니었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어렵고 뜻도 잘 통하지 않는 중국 글자를 소수만이 사용하고 있었을 겁니다. 조선시대에는 신하들에 의해 왕이 바뀌는 경우가 자주 있었기 때문에 왕도 신하들의 눈치를 보아야만 했습니다. 수많은 신하들의 반대에도 불쌍한 백성들을 위해서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이었기에 대한민국 사람들 모두가 그분을 존경합니다. 섬나라인 일본은 대한민국과 근거리에 있어서인지 셀 수 없는 침략을 해왔습니다. 특히 임진왜란은 일본이 1592년부터 7년 동안이나 대한민국을 전쟁의 아수라장으로 몰아넣은 비극적인 시대입니다. 그때 오직 백성을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왕의 명령도 어기면서 나라를 지킨 이수신 장군이 아니었다면 한국의 역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군사 쿠데타로 20여 년간의 독재를 했다는 평판을 듣기도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이 없었다면 과연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영화를 누리고 있을까요? 지금의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LG전자 등등 세계를 대표하는 대한민국 기업들이 박정희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이 없었다면 지금 위치에 있을 수 있을까요? 한민족의 사상 전쟁이었던 6.25 전쟁이 1953년에 휴전을 맞이하면서 대한민국 남자는 20세가 되면 누구나 군인이 되어야 합니다. 군대마다 차이는 있지만
육군 기준으로 18개월을 의무 복무해야 하며 제대 후에도 6년 동안 예비군 훈련에 참여해야 하고 40세까지는 민방위로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군대는 상명하복의 명령사회로 엄격한 시스템에 의해 운영되며 철저한 조직에 의해 운영됩니다. 지난 60년, 70년대는 36개월을 복무하였으며 지금보다 훨씬 엄격한 문화에서 군복무를 해야 했고 정부나 공공기관, 일반 기업들도 군대 문화를 들여와 운영되었습니다. 군에서 하는 경례구호를 살펴보면 충성, 필승 등 국가에 대한 애국심과 상사에 대한 충성, 그리고 필승, 복종, 그리고 반드시 성취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군대에서의 습관과 마음가짐이 자연스레 직장 생활에 젖어들게 되어 외국인이 바라볼 때 지독히 부지런하고 인내심 있고 조직을 위해 헌신하며 주어진 과제는 어떻게든 달성하고야만은 한국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던 결과의 산물입니다. 경제 가발이 시작되었던 1960년, 70년대에는 부유하지 못했던 가정 환경에 학업의 기회를 많이 찾을 수 없었고 육체적인 노동력에 의존해야 하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듯이 그 시대를 살았던 55세, 64세의 대졸 이상 비율이 24.4%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이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국가의 지원을 받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가정의 수입이 늘어나면서 경제 발전의 주역들은 그들 자녀들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자녀 세대인 25세에서 34세의 대졸 이상 비율이 2019년에 거의 70%에 육박해서 OECD 최상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학부모들은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는 지독할 정도로 극성입니다.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을 제외한 사교육비만 해도 21조 원에 달합니다. 저도 대학생 자녀들을 두고 있는데 소득의 25%를 학비를 충당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재 양성의 노력은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매뉴얼에 의해서 주어진 대로 수용하지 않습니다. 항상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하려 노력합니다. 그래서 세계 많은 회사들이 제품 출시를 한국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제기한 문제점만 개선해도 세계 최고의 제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세계 출시 상품의 테스트베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불편한 것을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인지 스타벅스 코리아에서는 차 안에서 커피를 주문하는 드라이브스루를 세계 처음으로 도입해서 오히려 미국 본사에서 이를 미국 내에 도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974년에 반도체 사업을 시작한 삼성전자는 반도체 선진국이었던 일본은 오래전에 앞질렀고 2017년에는 반도체 종주국이었던 미국까지 앞지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e스포츠에서는 세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고 있고 상위 25명 중 19명이 한국 게이머일 정도로 지략이 필요한 전략 게임에서 우수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절대 만족하지 않습니다.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을 표현할 때 밤이 없는 나라라고 합니다. 밤새 내일 판매할 상품을 준비하는 도매 시장이 열리고 출근을 위한 버스는 새벽 4시 30분부터 운행을 시작하고 수도권 지하철은 새벽 5시부터 운행을 시작합니다. 집 근처에서는 24시간 어느 때고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편의점이 문을 열고 병원 응급실은 아픈 환자를 위해 24시간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쁘게 사는 와중에도 한국인 대부분은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식사할 때마다 양치를 하고 여성분들은 화장까지 합니다. 정말 한국 사람들이 하루에 하는 일들을 글로 써보면 무척 많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한국인은 지금도 이렇게 부지런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지난 70년에 상상할 수도 없는 발전을 일으켜내지 않았을까요?
대한민국처럼 작은 나라가 반만 년의 역사를 가지고 오늘날까지 지켜올 수 있었던 것은 어려운 시기에 하나로 뭉쳤던 힘 때문입니다. 위 사진은 불과 120년 전 일본이 대한민국을 식민 통치하던 시절에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났던 의병입니다. 그 아래 사진은 1997년 국가 부도 위기 상황이었던 IMF 구제금융 시기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벌였던 금 모으기 운동입니다. 이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국가가 요구하기도 전에 국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자생의 노력을 했던 모습입니다. 한국은 아주 오래전부터 국가의 위기 상황 때 이러한 모습을 자주 보여주곤 합니다. 반면 내부에서 경쟁은 매우 치열합니다. 1984년 LA 올림픽 양궁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이후 한국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양궁에서 금메달을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국내 올림픽 선수 선발전이 올림픽 경기보다 더 어렵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합니다.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삼성전자가 있지만 SK 하이닉스라는 경쟁자가 나타나 열심히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단결과 경쟁이 한국을 발전시키는 시너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수용을 주저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제품들을 보더라도 선도국의 기술을 받아들여 그것을 대한민국의 것으로 발전시켜 세계 1위를 하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미국 LCA가 최초 개발한 컬러 TV, 미국 모토로라가 처음 선보인 휴대폰, 미국 인텔이 처음 만들었던 반도체 등등 선도국의 기술을 배워왔지만 이를 혁신시켜 전 세계의 1위 상품을 만들어내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유조선을 변화시켜 LNG선을 만들어 세계의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을 보면 한국인은 기술에 대한 고민은 끝이 없습니다. 한국인을 떠올리면 많은 외국인들이 빨리빨리를 떠올립니다. 아마도 적은 면적에 많은 사람들이 생활하다 보니 기회를 잡으려면 다른 사람보다 더 빨라야 하는 것이겠죠. 한국인 90% 이상이 식사 시간이 15분도 채 되지 않습니다. 식사를 빨리 마치고 다른 일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큰 탓이겠지요. 그러다 보니 느림을 참지 못합니다. 인터넷 속도가 세계 최고를 달리고 빠르고 지하철이든 버스든 카페든 와이파이는 무료로 제공되고 그 속도 또한 놀라울 정도입니다. 먹고 싶은 음식은 무엇이건 집이든 사무실이든 공원이든 장소에 상관없이 30분 이내에 배달이 가능하고 국내에서는 어디든지 이틀이면 물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오늘 필요한 것이 내일은 쓸모없게 될 만큼 급박하게 돌아가는 빠른 시기에 한국인의 빨리빨리는 오히려 강점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불과 70여 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은 농업에 기반한 나라였습니다. 또한 기계화가 이루어지기 이전의 시대였으므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사람의 힘이 절대적이었습니다. 반면 사계절이 뚜렷한 대한민국에서는 농작물을 파종하고 수확하는 그 시기가 매우 짧아 그 시기를 놓치면 한 해 농사를 망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도 10명을 채 넘지 못해 이웃의 노동력을 빌리지 않고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노동력을 교환하여 농사를 짓는 품앗이가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농사가 아니라고 해서 일을 대충 하거나 게을리하게 되면 그 사람과는 다시 품앗이를 진행하지 않았으므로 항상 본인의 일처럼 열심히 일해야 했습니다. 농사뿐만 아니라 김치를 만드는 김장, 혼례나 장례 때의 음식 만들기 등 품앗이는 한국인의 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필수 요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시대가 변하여 이러한 풍속은 사라졌지만 한국인들의 유전자는 아직도 이러한 품앗이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코이카 사업에 참여하는 한국인들을 보더라도 얼마나 열과 성의를 다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급속한 경제 발전에 가려 소홀해질 뻔했던 국민들의 민주주의도 이루어냈습니다.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만들어냈고 2016년 촛불혁명을 통해 현 대통령을
하야시킬 만큼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국민이 이끌어가는 민주주의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강한 리더십과 폭발적인 경제 발전도 이루어냈고 아울러 국민이 주인인 나라도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전 세계의 위기 상황에서도 개인의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한국인 모두가 국가의 지침에 따라 코비드-19 방어에 최선을 다해 세계의 기준이 되고 있는 모범이 되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사람 사는 곳이라 여러 가지 문제가 산재해 있습니다만 국민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리더가 있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학력들의 인력들이 준비된 나라라면 대한민국은 더욱더 발전할 것입니다.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코트디부아르에게 물어봅니다. 코트디부아르는 국민 모두가 명확히 이해하고 동의하는 국가 발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는 국가 발전 계획은 그냥 서류일 뿐입니다. 명확한 국가 발전 계획을 세워서 국민들에게 명확히 알려줘서 그들이 이해하고 따라올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코트디부아르는 국민들의 생각과 행동을 도전적이고 긍정적이며 열정적으로 만들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기계가 아니고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의지가 어떤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가기 위한 무척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가지고 갈 가치를 갖게 만드는 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코트디부아르는 국가 발전을 위한 국민들과의 소통의 툴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위대한 세종대왕께서 만든 한글이라는 툴로 모든 국민들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고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소통의 툴이 있습니다. 코트디부아르의 문맹률과 교육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빠르게 이해할 수 있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소통의 툴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번째, 코트디부아르의 리더들은 언제 어디서나 사사로운 것에 앞서 공익을 위해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많은 여러 국가들이 많은 자원을 가지고도 지금껏 빈민국으로 사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리더들이 사사로움을 앞서 자기 몫을 챙기는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정한 리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다섯 번째, 코트디부아르의 국가 발전을 위한 인프라는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습니까? 물자가 있고 사람이 있어도 접근할 수 있는 접근 길이 없다면 국가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겠습니까? 최우선적으로 준비되어야 할 것은 길이고 그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 코트디부아르는 국가의 발전이 곧 개인의 발전이라는 애국심을 어떻게 고취시키고 있습니까? 중국이 한민족이라고 하는 걸 내세우고 있지만 그 몇천 년 동안을 많은 외부 민족이 와서 지배를 했던 것도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운영이 됐던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개인의 발전이 국가의 발전이라고 하는 애국심은 개발도상국에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코트디부아르는 국가 발전을 책임질 인재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지난 70년 동안 폭발적인 경제 발전을 이루었고 선진국에 들어섰지만 아직도 자녀들의 투자를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예산과 자본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는 인재들이 결정하게 됩니다. 코트디부아르는 국가 발전을 위한 혁신에 얼마나 정성을 들이고 있습니까? 받아들이지만 마십시오. 항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홉 번째, 코트디부아르는 부정부패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얼마나 강력한 법률, 도덕, 상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모든 법과 룰은 모든 국민들에게 평등해야 되고 전 세계에 평등해야 합니다. 부정부패가 있는 나라는 결코 발전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린 9개의 질문이
국가 리더들인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질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새마을운동 노래 가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작사한 노래입니다. 가사를 살펴보면 국민들이 부지런하길 바라고 스스로가 역경을 이겨내길 바라고 국민들 서로가 협동해서 잘 살아보자는 내용이 가사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노래는 기회 있을 때마다 국민들에게 들려졌고 이 노래를 들으며 국민들은 잘 살아보겠다는 마음을 굳게 가졌을 것입니다. 저 또한 이 노래를 매일매일 듣고 살았으니까요. 아마도 국민들 모두가 이 노래 가사처럼 되고 싶어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인간은 동물과 달라서 육체보다도 정신이 훨씬 중요하니까요. 감사합니다.